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문화의 이제 7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의 성문화, 결혼문화 및 정치문화와 교육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한국의 성문화와 결혼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 한국의 정치문화와 교육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문화에 대해서는 아, 앞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혼의 예식의 그 세시풍속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갖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제 그 결혼 문화 안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그 역사성에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오늘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은 한국의 성문화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성문화. 이 한국의 성문화를 이야기할 때 먼저 이야기해 볼 것은 성과 사랑에 대한 논의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어,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섹스라는 게 있죠. 섹스라는 것은 남녀의 어떠한 생물학적 차이를 전제로 해서 생물학적 특징으로 구성되는 생물학적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섹스가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남녀의 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이 섹스라는 것과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 특징을 우선시하는 게 이 섹스라는 단어다면 젠더라는 것은 이제 젠더 이슈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죠. 젠더 이슈, 젠더 이슈 이렇게 뭐 이를테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젠더 특보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젠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사회적 의미 체계로서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학습돼 가지고 구성된 구체적 행동과 그에 준하는 기대를 말하는 사회 구성체로서의 성이죠. 사회 구성체로서의 성이 이제 젠더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 젠더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체로서 사회학적 성에 대한 것이 더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제 현재의 어떠한 성에 관한 담론들이죠. 성에 관한 담론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한국의 과거에 비해서는 이 젠더 이슈에 굉장히 많이 개방적이 됐지요. 그리고 개방화됐고 더불어서 남녀 평등에 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물론 이제 아직도 뭐 부분적으로 직장 내에서의 어떤 성차별적 요소들이 남아있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에, 대놓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떠한 그 젠더 이슈에 되게 둔감했었죠. 둔감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실 건데 둔감이라는 것은 젠더 이슈를 특히 이제 남성의 경우 남성 직장 상사의 경우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남성 직장 상사의 경우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런 거죠. 조선시대 유교 사회 안에서의 남녀의 관계라는 것은 남성 위주의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것이었다면 여성은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이었죠. 그러니까 주체적이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그 남성에게 귀속되어 있는 존재로서만 이제 행동하게끔 교육이 받아지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세시풍속을 이야기할 때도 널뛰기라든지 그네뛰기 이런 그 세시풍속의 놀이들을 이야기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그 놀이 문화 안에서도 그 여성들의 어떤 성적 차별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여성이 그러니까 밖을 외출할 때는 이를테면 조선시대 때 쓰개치마를 입고 다녀야 된다라든지 혹은 명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4절기 중에 명절로 치는 뭐 이를테면 널뛰기를 설 때 어떠한 놀이 문화로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네뛰기를 단호의 어떠한 놀이문화로서 한다든지 이럴 때 외에는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떠한 그 사회학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성을 억압하는 그러한 유교적 정치 체제 하에서 여성들이 많이 억압받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근대로 들어서고요. 지금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그 남과 여의 성적 차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고 어떤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는 이 젠더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평등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안에서 평등화된 젠더 이슈로서 여성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대통령의 공약 안에도 뭐 여성 장관을 몇 프로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예 이제 공약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이제 여성의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어떠한 그 인권이라든지 권리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게 이제 현재의 한국 사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젠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섹슈얼리티가 있죠. 섹슈얼리티라 그랬을 때 이 섹슈얼리티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성행위를 포함한 성적 욕망, 감정, 사상, 행동,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정체성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섹슈얼리티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성상품화의 한 수단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그러니까 여성을 성상품화한다는 게 굉장히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미스 코리아 대회라는 게 지금도 열리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한 1970년대, 80년대 보면 미스 코리아 대회가 어떤 여성 성상품화의 아주 대표적인 대회였죠. 그래서 뭐 여성들이 이제 수영복 심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 여성이 그러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품화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현재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여성 아이돌 그룹들의 성상품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여성들의 그러니까 특히 아이돌 그룹들의 노출이 굉장히 심한 옷들을 가지고 그것을 성상품화하고 있다라는 그 논란이 굉장히 일었었던 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그것은 어떠한 성상품화의 측면도 있겠지만 그들 스스로가 옷을 입고 싶은 물론 이제 그 아이돌 그룹이라는 게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옷들을 입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통일성을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이제 원치도 않는 이를테면 여성인데 치마보다는 바지를 더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바지보다는 치마를 더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를테면 군무라 그러죠. 다 같이 춤을 똑같이 추는 그런 그 아이돌 그룹들의 칼군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의 특징에 맞춰가다 보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회사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그 행위들 자체가 통일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개성이라든지 인격적 측면들이 많이 무시되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죠.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떠한 그 무조건적으로 여성들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치마를 입힐 때도 되게 계속 짧게 입히고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성을 상품화하는 이유는 어떤 면으로 본다면 단순하지요. 성을 상품화함으로 그러니까 여기 섹슈얼리티를 강화시켜 놓음으로써 여기 이제 뭐 성행위를 포함한 성적 욕망이라든지 감정, 그다음에 사상,
행동,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정체성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섹슈얼리티가. 그렇기 때문에 성적 욕망을 창조하고 조직하고 표현하고 방향 지우는 사회화 과정이라고 사회적 과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적 욕망을 표현하고 방향 짓고 한다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상품화의 핵심이겠죠. 성상품화. 그러니까 여성 아이돌 그룹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측면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워낙 이제 그 아이돌 그룹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어떠한 그 아이돌 그룹의 독특함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거는 뭐 남성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남성이 점점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는 그러한 행태라든지 여성을 좀 더 그러니까 섹시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섹슈얼리티를 갖다 강조해가지고 그 여성성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 여성 그룹을 기억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그 회사 차원의 전략적 측면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일정 부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행위 자체는 결코 좋은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섹슈얼리티라는 그런 의미가 이러하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에로티시즘이죠. 에로티시즘. 그래서 이 에로티시즘은 생식이나 어떤 자식 등 본래의 목적과는 별개인 일종의 심리죠. 심리. 에로티시즘이지 않습니까? 에로티시즘이기 때문에 심리적 추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용주의적 활동에 대립하는 것.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에 대립하는 것이자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광기 어린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열광, 창란, 광기 따위로 고조가 되면서 제사, 향연, 놀이, 전쟁, 범죄, 예술, 종교성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에로티시즘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에로티시즘이 도대체 그러면 제사와 향연과 놀이와 전쟁과 범죄, 예술, 종교성을 왜 지향하게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제사라는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제사의 재래 의식이라는 게 있죠. 제사의 재래 의식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 이제 그 재래의식 안에서 그 춤추는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춤추는 행위 안에 에로티시즘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라든지 범죄를 일으키는 그 요인들이 이런 에도티시즘적인 측면이 강화되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로티시즘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본능이지 않습니까? 본능인데 심리성이 강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심리적 측면에서 에로티시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를테면 로고스적 사랑과 에로티시즘적 사랑 이런 것들이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에로스적 사랑, 그다음에 로고스적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에로스적 사랑, 로고스적 사랑이라기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로스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이름 아닙니까? 에로스라는 신의 이름인데 그것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보면은 어떠한 그 육체적인 것들의 육체적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에로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적 본능이라든지 자기 보존 본능을 통한 생애 본능적 측면을 강조할 때 이제 에로스라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에로티시즘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로고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에로스와는 반대로서 이성적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떠면 그 감성적이면서 본능적 측면이 에로스라면은 이성적이면서 이 지식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것들이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 에로티시즘이라는 것도 역시 그러한 것들 측면에서 그러니까 에로스, 로고스, 에로스적 사랑, 로고스적 사랑. 그러니까 육체적 사랑 뭐 이를테면 정신적 사랑이라 그랬을 때 에로스적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 사랑을 더 중시하는 것들. 로고스적 사랑은 이를테면 그 정신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에로티시즘이라는 자체가 심리적 추구를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이 에로티시즘이라는 용어가 시즘이라는 말들이 붙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일종의 그 에로티시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으로 본다면 예술적 측면에서 많이 드러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 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이를테면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미술에서 보면 뭐 아프로디테의 어떤 아프로디테 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풍만한 육체라든지 부끄러움을 머금은 어떤 자태 이런 것들을 특성으로 내세워 가지고 그 조각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르네상스 시대의 어떠한 어, 판이라든지 어, 다프네, 그다음에 바쿠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에로티시즘이 점점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일종의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술적 측면에서의 에로티시즘이 그러니까 심리적 추구를 이루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어원 자체가 에로스에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망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은 성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생물학적 개념을 넘어서 권력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해방, 실존, 심리 등과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연루가 돼 있다, 그러니까 관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성도 일종의 하나의 권력이지 않습니까? 성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남성이라고 하는 것과 여성이라고 했을 때 남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 세계를 놓고 봐도 여성보다는 어떤 정치적 권력이라든지 사회적 권력이 남성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화적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로 어떠한 그 조각상을 에로티시즘적인 조각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성과 관련된 일종의 문화 형태로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성의 해방과 관련된 여러 담론들과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해방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페미니즘 아닙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여성의 권리 찾기 운동 아닙니까? 여성의 권리 찾기 운동인데 극단적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애를 낳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자식이라는 것을 가지는 순간부터 여성이 구속되고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얽매여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극단적 어떤 페미니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놓고 보면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린다고 하면은 인류가 멸망해 버리겠죠. 인류는 멸망해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냐면 페미니즘이 분명히 어떠한 그 남성이 그 사회 안에서 남성이 가지고 있는 권력 체계에 대해서 그것에 반해서 어떤 여성의 권리를 찾으려고 시작된 운동이면서 여성 권리 찾기 운동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 안에서 그 페미니즘이 약간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씩 드는 건 뭐냐면 너무 남자를 어떠한 그러니까 경쟁 상대라든지 혹은 제거의 대상으로 이해해 버려 가지고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여성 학자들이라든지 여성 운동가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를 남성과 여성이 같이 동등하게 살아가면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쪽을 갖다 적으로 간주하고 어떤 경쟁의 대상이면서 제거의 대상으로 여겨버린다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항상 갈등만이 반복되는 그런 좋지 못한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거는 제 기본적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다는 것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국의 경우 남성 중심적이면서 유교적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왜곡된 성문화가 형성된 게 사실이죠. 왜곡된 성문화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이래서는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속담들은 굉장히 나쁜 속담이죠. 그러니까 암탉이 운다라는 게 여성이 그러니까 속된 말 그러니까 여성이 그러니까 앞장서 가지고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앞장서 가지고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그 표현을 써가지고 여성은 그냥 지고지순하고 정숙하고 이러한 것이 최고야 라는 어떤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것 테두리를 딱 씌워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정말 나쁜 사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남성 중심적이면서 유교적 사고 안에서 남성 중심주의가 되다 보니까 왜곡된 성문화로 형성이 됐던 것도 사실이죠. 어, 그렇지만 이제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과 성적 경험에 대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올바른 성문화를 갖지 못했던 게 과거에 이제 한국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러한 그 올바르지 않은 왜곡된 성문화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많이 수정된 것도 사실이죠.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어떠한 그 남성 위주의 잘못된 성의식들이 일정 부분 사회 안에 남아 있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러한 한국의 이러한 그러니까 성과 사랑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놓고 볼 때 한국의 성 문화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한국의 성 문화의 변천했을 때 고대 사회에서는 남녀의 만남과 사랑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남녀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조선 사회가 되면서부터 이제 단군 신화에서 인간이 된 웅녀와 하나님의 아들 환웅 사이에 단군 왕검이 태어나지만 남녀 관계라는 것이 일시적이었죠. 왜 그러냐면 웅녀라는 게 결국 곰이었다가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들 환웅이 태어나고 단군 왕검이 태어나는 과정 안에서는 어떤 여성의 어떠한 성에 대한 것들이 중시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그쳐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신 후에는 어떠한 그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그 신화 안에서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어, 그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단군 왕검이 태어났다라고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어떠한 환웅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이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국시대의 성이라는 것은 남성은 이제 그 가족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 배우자 외의 성관계가 관대했던 편이죠. 아무래도 이제 삼국시대부터 어떠한 그 성차별적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특히 그게 이제 강화되었다는 거지. 삼국시대라 그래가지고 어떠한 그 성적 차별 요소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왕의 자리를 여자가 오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신라의 경우는 여왕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만큼 신라가 다른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여성에 대한 사회 진출에 관대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신라의 왕이 되는 것도 진골과 성골이라든지 육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철저히 계급적 사회 안에서 신라의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의 어떠한 그 성적 지위가 여왕 탄생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드러났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계급 사회라는 것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계급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죠.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고구려와 부여 같은 경우는 투기를 강하게 규제하지만 신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투기나 간음에 대한 통제가 약했다는 거죠. 투기라는 것은 질투를 하는 거죠. 질투. 그 다음에 간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를테면은 그 부부관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어떤 정을 통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간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신라가 약했다는 거. 를 어떠한 성문화 변천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고려 시대 때는 굉장히 남녀의 관계 자체가 성과 사랑이 활발했고 이제 비교적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이르게 되면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성적 문란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를테면 우리 고대 가요 중에 쌍화점과 만전춘이라는 그러한 고대 가요 들을 통해서 이제 막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그래서 이제 뭐 그 쌍화점의 내용이라는 것이 만두집에 만두를 사러 갔더니 회회압이 내 손목을 잡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회회압이라는 게 보통 이제 몽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아랍인이라고도 회교도 할 때 그 회라는 그 이제 몇 가지 학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회압이 내 손을 잡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녀의 사랑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자유로운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쌍화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쌍화점이라는 영화가 있기는 한데 그 쌍화점이라는 영화는 그 쌍화점이라는 그 가사의 내용과는 또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뭐 전혀 다른 식으로 만들어진 영화이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뭐냐면 그 성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성적 요소들이 강화되어 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만들어진 영화일 뿐이죠. 아무튼 고려 시대에는 그만큼 이제 어떠한 남성과 여성이 성적으로도 동등했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고대 국가들에 비해서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했다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선 시대는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어떠한 유교적 정치 체제 때문에 에, 성에 대한 금기가 많이 되었죠. 그리고 가부장제 문화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중적 성윤리를 드러냈다라는 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런 거죠. 양반이라고 하면은 되게 체면을 중시했었거든요. 체면을 중시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양반들이 또 첩도 두게 되거든요. 첩을 뒀거든요. 그러면 기생을 첩으로 두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권력가들 그 물론 이제 모든 양반들이 첩을 뒀던 건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첩을 갖다가 드리려면은 아무래도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부유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첩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뭐 이를테면 왕이 후궁을 거느리듯이 양반들도 자신들이 그 첩을 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체면을 중시하고 성리학이기 때문에 유교적으로 유학자로서 성도 굉장히 잘 지킬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또 한편으로 뒤로는 첩을 들이는 그러한 이중적 성윤리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 조선조가 가지고 있는 뭐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엄격한 성윤리를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양반 남자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기녀 혹은 노비 등 하층 여성의 성적 소유를 당연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춘향전을 보면 춘향전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 추양이가 이몽룡과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향이는 전직 사또의 딸입니다. 그 다음에 이몽룡은 현직 사또의 딸이에요. 그 사또는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이겠죠. 그러니까 남원 고을의 전직 시장의 딸과 현직 시장의 아들의 사랑이 춘향전이죠. 그런데 이 이몽룡이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남원 시장을 하다가 중앙 정계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를 따라 그 남원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춘향이는 남원 전직 남원 시장의 딸이긴 하지만 자기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생이면 딸 역시 기생이 돼야 되는 게 조선 시대의 어떠한 그 제도였죠. 그래서 그 춘향이는 남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시청에서는 그 이를테면 여흥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관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생들이 관기였습니다. 그 관기였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춘향이 역시 관기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사또라는 새로운 신임 시장이 와가지고 당연히 뭡니까? 그 노비거든요. 관기라는 것은 일종의 기녀이긴 하지만 그 관청에 소속된 노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수청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자기의 수청을 들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야 너 내가 너하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해 이런 거거든요. 왜? 춘향이는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관기이기 때문에 그녀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지요. 그냥 하나의 물건 취급돼 버리는 거죠. 그게 춘향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춘향이는 그걸 끝까지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렇듯이 조선시대에는 어떤 여성의 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 천시되는 그러한 성윤리가 상당히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화기 이후 보면 서구의 영향으로 자유연애, 그 다음에 자유결혼 사상이 신여성을 중심으로 대두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은 단순한 어떠한 유토피아적 이상에 그치면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농초는 구시대적 성풍속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연애, 자유결혼이라는 것이 근대 개화기 때 등장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이라는 것이 유토피아로서 행해졌지만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전혀 그것이 통용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해하시겠죠? 뭐 한국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한국 학생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외국 분들의 경우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1970년대 산업화 속에서 낭만적인 사랑, 그다음에 연애 결혼, 핵가족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오늘날의 성문화라는 것은 성과 사랑, 결혼이 필연적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 위에서 비교적 다양한 성 풍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런 거죠. 꼭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 사람과의 어떠한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훨씬 더 자유롭게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프리섹스라는 용어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성적 해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를테면 어떤 집단에 소속돼 가지고 거기에 그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어떠한 인식 체계라든지 의식 체계 자체를 묶어두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혹은 성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풍 속도가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 것은 한국의 결혼 문화입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 그래서 결혼의 형태라는 것이 일부 일처제죠. 그래서 현대 한국 사회라는 것은 일부 일처제의 결혼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 구성원 역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에도 일부 일처제가 맞습니다. 일부 일처제인데 다만 뭐냐면 양반들이 첩을 거느리고 첩실들을 거느렸던 것은 일부 일처제의 규정 안에서 예외의 경우로서 그렇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가들이 첩을 뒀었거든요. 권력가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여성을 성상품화 해가지고 권력을 휘둘러서 일부 다처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원래 우리나라 자체가 일부 일체제 아닌가 말이 왜 이럽니다.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일부 하나의 남편의 일처 하나의 부인 그러니까 남편 한 명과 부인 한 명인 것이 한국의 현재의 체제이면서 전통적 체제였다라는 거죠. 일부 다체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일부 다체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첩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천시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인들이 어떤 첩의 자식 하면 첩의 자식이라는 것이 현재는 거의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를 많이 드신 어르신의 경우 첩시를 뒀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골 같은 데나 지금 가보면은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첩의 자식들은 굉장히 천대를 받았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그러한 첩의 자식들을 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서자들은 정치에도 제대로 나갈 수도 없었고요. 정치가로 사회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천시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군과 공주와 옹주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왕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남자 왕자를 대군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후궁들이 낳은 남자 왕자를 군이라는 걸 붙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공주, 정실 부인에게서 나온 여자는 공주. 그 다음에 첩의 후궁의 어떠한 그 자식은 여자의 경우는 옹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덕혜옹주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지막 그 옹주가 덕혜옹주가 이제 유명하죠. 불행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처천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처천문화에 따라서 봤을 때 이제 그것이 굉장히 천시된다라는 그런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결혼 형태를 놓고 볼 때 한국의 결혼 문화의 변천은 그럼 어떠한가 했을 때 고대 사회는 혼인 시 이제 결정권을 부모가 가지고 같은 신분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혼인이라는 것이 양편 씨족이나 가족 간의 집단적 계약의 형태를 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족이나 가족 간의 집단적 계약 형태를 띄었다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혼인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정략 결혼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정략 결혼들.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어떠한 그 정략 결혼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제 그게 이 고대 사회로부터 그런 것들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벌
재벌가의 자식들은 재벌가 자식들끼리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정략적으로. 어,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아, 대부분은 아버지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이 뭐 아직까지 남아있는 어떤 정략적인 결혼의 행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 시대를 보면 민간의 경우는 일부 일체제, 그다음에 동성근친혼, 자유혼, 중매혼, 이혼 모두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동성근친혼, 같은 성을 가진 친척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는. 어. 그러면서 같은 신분끼리 결혼하는 것이 지켜져 왔었고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그 계급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왕실이나 일반에서 근친혼이 보편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친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전학상 보아도 그렇게 썩 좋은 결혼 형태는 아니거든요. 유전학상으로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근친혼을 자꾸 하게 하다 보면 열성인자들이 발현해 가지고 자식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건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밝혀졌죠. 그래서 근친을 금지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여성의 재혼에 제약이 없었다. 그 다음에 처가살이가 가능하고 신부의 혼인 부담이 컸으며 국제혼도 타 시대에 비해서 성행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쌍화점 이야기를 하면서 회회아비를 갖다가 몽고인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회라는 그래서 아랍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게 그만큼 개성이라는 그 수도가 국제 도시로서 활발한 국제 무역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국제 결혼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단일 민족 국가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문화 사회이고 민족 자체도 다민족으로 좀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단일 민족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런 측면도 있죠. 아니 이 시대에 국제 결혼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국제 결혼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자식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측면에서 과연 단일 민족인가라는 것은 뭐 그거는 어느 국가든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고려 시대가 그만큼 결혼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였다. 앞서 이제 고려 시대를 또 그 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자유로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역시 결혼 역시도 자유로웠다. 그만큼. 그렇게 고려 시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선 시대는 어떠한가 했을 때 조선 시대의 혼인이라는 것은 결국 두 집안의 결합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집안의 결합이기 때문에 어, 이 결혼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을 중시하고 조화를 중시하죠.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이 앞 시간에 궁합을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궁합을 보게 되는 것도 그 두 집안이 만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좋지 않은 궁합이면 만나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면 그 두 집안의 어떤 결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주팔자를 보게 되고 궁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원, 다른 서양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혼인을 해도 성을 바꾸지는 않죠. 다만 여자가 그러니까 남성의 성을 따라서 자식들이 그 성을 따라가는 그런 형식은 지금 현재 이제 어떤 보편적인 한국의 어떤 결혼 문화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엄마의 성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혼과 재혼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아버지의 성을 굳이 따라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성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요. 그것이 자유롭게 된 것을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뭐 아버지의 성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다시 재혼을 했는 거니까요. 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집안의 공존을 편리하게 여기고 여자 집안의 대표성과 영향력이 유지되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략 결혼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정략적으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사대부들끼리 혼담이 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혼담이 오가가지고 오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의 권력이 세요. 그러면은 정략 결혼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권력을 나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결혼의 어떤 도구로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선시대에 상당히 많이 성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권력층 안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부계 가족 사회로 부계 가족 제도로 사회가 운영되고 가족의 안정을 절대시한다라는 거죠. 가족은 무조건 평화로워야 되고 안정되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어떤 가족 문화라는 게 중시되는 게 다 이런 데서 오는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은 이제 중매로 하게 되고 같은 신분끼리 그다음에 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성 동보는 지금 결혼을 허용해 주고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근데 동성 동보는 같이 결혼할 수 없게끔 이 조선시대 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동성 동본이라는 것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건데 동성 같은 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김씨 김씨 이런 거죠. 동성 동본 본이라는 것은 김씨는 김씨인데 김의 김씨 그 다음에 뭐 이씨는 이씨인데 전주 이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주, 김해 이런 것들이 본입니다. 본. 그러니까 김씨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서 김해 김씨 말고 다른 여러 본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씨도 역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이 김씨하고 김이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니 그게 3대 성씨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3대 성씨 안에는 본이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을 따라서 새롭게 이제 기화한 외국인들이 본을 지을 때 서울을 본으로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동본의 혼을 금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성씨면서 같은 본을 타고난 사람들의 혼인을 금지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완화되어 가지고 동성동본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중에는 혼인을 하지 않고 조광지처를 벌이지 않고 여성은 정절을 중시하고 남편은 사후 재혼을 금지하는 그러한 아주 엄격한 혼인 제도가 유지되었던 게 조선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 하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거죠. 조광지처를 벌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제가 혼인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다른 이를테면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내일 모레 혼인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상가는 안 갑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어떻게 타부시하죠, 좀. 그러니까 상가에 가서 좋지 않은 기운을 받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를 피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상이 났을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을 때는 혼인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광지처라는 것은 한국인들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 결혼한 여자입니다. 처음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제가 처음 결혼한 여자 정실 부인이죠. 정실 아내. 예, 그게 이제 조광지처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광지처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가 뭐 불행한 일을 당하면은 그런 말들을 막 합니다. 저거 조광지처 버리더니 결국 벌 받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 그런 것들이 한국의 조선시대와 같은 전통성 안에서 오게 되는 결혼제도 안에서의 어떠한 그런 것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화기 이후 보시면 어떠한 유교식 절차에 따른 혼례는 이제 지금 현재의 개량화된 결혼식 형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소화된 신식 결혼식이 이제 성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의 그 결혼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 개화기 이후에 만들어졌던 개량된 형태로서의 간소화된 결혼식으로 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식 장소도 다양화됐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신부 집 앞마당에서 했었죠. 전통 결혼식은. 그런데 예배당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신문사, 공공기관, 그다음에 대형 요리점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민이 이루어지면서 국제혼들이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개화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현재는 어떠한가 했을 때 다양화된 사회 안에서 결혼관이 이제 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꼭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특히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결혼보다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그냥 동거만을 선택하는 그런 젊은 커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죠. 과거에 비해서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죠. 현대에 이르러가지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아이를 적게 낳고 노인분들이 오래 살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노동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적게 낳다 보니까. 그만큼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심각하게 가고 있는 게 한국의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가 이제 더 늦어졌죠, 지금은. 그래서 거의 30대 중반, 그러니까 30에서 35세 사이를 가장 많이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요. 여성의 경우도 30대, 그러니까 28세에서 32세 정도에 가장 많은 결혼을 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결혼을 점점 늦게 하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자기의 사회적 성취를 이룬 후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서울 집값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전 동거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일수록 어떤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이혼은 안 된다는 비율이 나이를 먹을수록 높으면서 남자가 여자보다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인들이 이혼에 대한 그 생각들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혼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쪽으로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보지 않고 있죠. 그뭐 별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결혼 문화와 성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한국 학생들의 경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에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수자로서 학습을 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칠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했던 말들 중에 의문난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토론방 후기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한국의 정치 문화와 교육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